현재 미국이 일본 아베의 친중 행동에 대해 상당히 불쾌해하고 일종의 경고를 날리고 있다는 소식을 일본의 워싱턴 파견 기자의 기사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의 이야기대로라면 아베는 지금 일본의 국익에 상당히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듯한데요. 일본의 JB 프레스는 미국의 정책과 반대로 가는 아베 정권의 중국 접근은 위험하다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기사를 보도하는 기자가 대표적 친아베 신문인 산케이 신문의 워싱턴 주재 객원 기자란 점인데요. 기사는 중국의 군비 확장과 인권 탄압, 무역 불공정 관행에 대해 트럼프와 민주진영의 주요 국가들이 비판을 강화하고 있는데 반대로 아베 정권은 중국에 접근하려고 하는 자세가 눈에 띄고 있다며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거짓 외교를 진행하고 있고 일본이 그 술책에 빠져 있는 것 같다면서 기자는 자신이 워싱턴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는 일본 외교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 아베의 중국에 대한 최근 행동은 정말 기이하게 비춰지고 있다며 일본 외교의 위기라고 느껴질 정도라고 전하는데요. 미국은 중국의 무법적 대외 공세를 비판하는 동시에 대중교류의 모든 면을 축소하고 있는데 아베는 도리어 국회에서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하고 있고 내년 중국의 시진핑을 맞아 일중 신시대를 개척합시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일본의 중국에 대한 외교 자체가 완전히 다른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런 아베의 중국 유화적 말과 행동은 무리가 있다면서 일본과 중국 사이의 실제 움직임만 봐도 일본이 중국에 이렇게까지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자는 이런 아베의 행동은 지난해 10월에 오랜만에 중국 방문을 마친 뒤부터 여러 번 이어지고 있지만 중국은 센카쿠 열도의 일본 영해에 무장 함정으로 항시적으로 침입하고 있고 섬에 대한 무력 탈취의 자세마저 보이고 있으며 미일 동맹에 반대하고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고 일본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데 그런 중국과의 관계가 어째서 정상인가 하며 아베에게 반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국내에서 항일의 이름으로 전시 일본군의 잔혹을 가르치고 있고 지금까지 반일 교육을 바꾸지 않았음은 물론이며 시진핑은 일본과 있었던 루거우차오 사건과 남경 사건 등의 행사를 국가 최고 수준의 행사로 끌어올려 일본의 침략의 역사를 되새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신장 위구르 지역과 홍콩에서의 인권 억압을 하는 중국인데 아베의 중국에 대한 연설 내용은 인권 존중에 대한 명백한 배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기자는 이렇게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아베의 친중 연설 그 자체가 중국의 인권 탄압에 대한 옹호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기사는 시진핑이 일본에 미소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중국 국내에서는 반일로 비치는 행동을 표면적으로는 억제하고 있지만 일본을 적대시하는 정책의 근간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으며 미국과 일본 간의 이반을 노리고 있는 전략인데 그런 중국과의 관계가 어째서 정상인가 하며 다시 한번 의문을 제시합니다. 현재 트럼프 정권은 중국을 미국 주도의 기존 국제 질서를 깨려고 하는 위험한 도전자이며 이제 중국과는 협력에서 경쟁이라고 언급했고 중국의 1대1로 역시 시진핑의 패권적 야망이라 판단하여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으며 10월 들어서는 위구르족 탄압에 관련된 시진핑 주변의 고위급 정부 관료에게까지 미국 방문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도 아베는 중국과의 교류 확대를 반복하여 말하고 미국과는 반대로 중국과 경쟁에서 협력으로 등의 표현을 쓰고 있으며 여기에 중국의 1대1로 구상에 대한 간접적인 협력은 트럼프 정권과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실제 미국 측의 경고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정권의 국무부 인수의 핵심이었고 이전 부시 행정부의 국무부 수석고문이자 현 미국 연구기관 내셔널 인터레스트 센터의 선임 연구원을 맡고 있는 크리스천 위튼의 최근 논문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논문 중에서 위튼은 미국이 중국의 무법 팽창을 억제하고자 하는 대결 자세를 강화했을 때 일본이 중국에 유화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미일 동맹이나 트럼프 정권에 큰 해를 끼친다고 말했고 위튼은 심지어 일본이 현재 이대로라면 아베는 트럼프의 친구가 아니게 되고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제시했다며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마지막 부분 일본산 자동차의 관세 철폐는 아베가 아주 간절히 바랐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아베의 행동으로 철폐는커녕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한국 자동차들의 북미 판매와 영향력이 크게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아주 직접적인 큰 이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본이 최근 보이고 있는 모습들은 한국에 대한 도발을 포함하여 실제로 한미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위들 뿐이며 중국이 좋아할 만한 행동들로 이어지고 있기에 기사의 이런 지적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 정말 아베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미일 관계에 대한 재정립과 동북아 정세 속에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확증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무쪼록 아베가 이런 기자의 현명한 충고를 철저히 무시하여 시진핑을 사랑하는 친중 전략으로 시진핑에게는
지난 12일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 열도를 강타했습니다. 하기비스는 단 이틀 동안 1000mm의 폭우를 쏟아내며 일본에 큰 피해를 줬습니다. 일본 정부는 태풍이 너무 강하다고 판단하여 지역 주민들 1000만 명에게 피난 지시나 피난 권고를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전에 국민들을 피난시켰음에도 그 피해는 상당했습니다. 이 엄청난 태풍으로 일본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21개 하천에서 제방이 24군데 무너졌고 142개 하천에서 범람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철도기지가 물에 잠겨 신칸센 고속철도 차량 120량이 침수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도 심각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사망 35명, 실종 17명, 부상 186명으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명피해 집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받은 일본 국민들이 불쌍하긴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도 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후쿠시마 주변 마을에 쌓아놓은 방사능 폐기물들이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유실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방사능을 담아놓은 가방이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다 나무에 걸려버렸습니다. 이 가방은 운 좋게 나무에 걸렸지만 대부분의 가방은 물에 떠내려갔을 것입니다. 작은 하천에서 떠내려간 이 방사능 물질은 물길을 따라 큰 강에 유입될 것입니다. 강물은 농업용수로도 사용될 것이고 수돗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방사능이 잔뜩 희석된 강물이 농업용수로 쓰인다면 쌀, 과일, 감자, 고구마, 옥수수, 배추 등 모든 작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상수원으로 사용될 경우 수돗물에 방사능 물질이 나올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강물은 바다로 배출돼서 해양 생물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일본이 검정 방사능 가방을 일부러 유실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우선 이 방사능 가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에는 이런 검정 가방을 쌓아놓은 검정 피라미드가 곳곳에 있습니다. 검정 피라미드 안에는 방사능 제염 작업을 한 흙이나 폐기물들이 들어있습니다. 일본 기술력이 좋으니까 밀봉이 엄청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알아보니 저 가방은 아무런 처리도 안 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흙 담는 가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톰백, 톰마대라고 불리는데 그걸 그냥 검게 칠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검정 피라미드는 내용연수가 3년이라고 합니다. 2011년도에 사고가 났고 지금 8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쌓여있는 검정 피라미드는 내용연수가 다 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토 가방을 주기적으로 갈아주거나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잘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냥 방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가방에 빗물이 들어가 잡초가 무성하게 올라오고 있고 일부 축사 옆에 쌓아놓은 오염토는 와규들의 장난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본 와규를 먹어야겠다는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이 방사능 가방을 잘 관리해도 모자랄 판에 태풍 하기비스가 온 틈을 타 일부러 유실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문제가 된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강물 바로 옆에 방사능 가방을 쌓아놓은 모습입니다. 떠내려가길 바라고 일부러 강물 옆에 쌓아놓은 것일까요?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보통의 경우 강물 옆에 있어도 떠내려갈 일이 없는데 기록적인 태풍으로 인해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배수구 밑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은 것일까요? 이 배수구는 태풍이 오지 않아도 비가 오면 물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은 이 가방을 통과해서 강물로 유입되는 게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런 사진 한 장만 봐도 일본이 방사능 오염토 관리를 얼마나 허술하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유실된 방사능 물질이 일본 국민들에게만 피해를 줘도 끔찍한 상황인데 흘러 우리나라에도 유입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끔찍한 것 같습니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강물로 기른 농축산물, 태평양에 흘러들어 방사능을 먹고 자란 어패류들이 우리나라에 수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제품을 먹을 때는 조심합시다. 조심해서 손해볼 것 없잖아요. 오늘 준비한 영상 를 독점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두 회사는 최근 200억 달러 규모의 5G 장비 납품 계약을 맺기도 했는데요. 다른 국가에 판매되는 폰과는 다르게 일본에서 판매될 갤럭시 폴드는 힌지 접합부에 있는 삼성 로고가 아닌 갤럭시 로고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갤럭시 폴드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모든 삼성 제품에 삼성이라는 로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삼성이 이름을 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배경 설명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슈광입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삼성은 2015년 갤럭시 S6부터 스마트폰 전면에 부착된 삼성 로고를 지운 채 일본에서 갤럭시라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공식 홈페이지에도 전 세계 약 80개 국가의 사이트가 있는데 일본 공식 홈페이지만 갤럭시라는 로고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실 예전부터 일본에서 삼성 제품은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샤프, 소니, 파나소닉 등 자국 IT 업체들 중심으로 전자제품 구매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산인 삼성 제품이 들어갈 틈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자 삼성전자는 2007년 TV를 포함한 가전 사업을 철수했고 현재 일본에서는 부품과 스마트폰 사업 일부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유지하고 있는 삼성 스마트폰의 점유율도 약 9%로 많이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점유율이 더 낮았었는데요.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산 제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 제품이 이렇게 저조한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일본의 역사적, 사회 문화적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일본이 자국산을 선호한다는 것과 내수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산을 단체로 밀어내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혐한 문제로도 볼 수 있는 것이 애플 아이폰의 경우 오랫동안 압도적인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은 1945년 원폭과 종전 이후 7년간 미국 지배를 받으면서 메가더 신드롬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과 서양을 추종하고 아시아를 한 수 아래로 보는 컴플렉스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산폰의 무덤이라고 불리던 일본 시장이 아이폰에게 점령당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 한 수 아래로 보던 한국의 삼성이 일본의 기업들을 넘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브랜드가 되면서 현재 5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의 이런 높은 브랜드 가치가 유독 일본에서는 질투심을 자극해 오히려 해가 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소영 한국외대 일본어과 교수는 일본은 서양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아시아를 한 수 아래로 보는 뿌리 깊은 자국 중심주의와 우월주의가 짙다며 자국 소니를 비롯한 전자업계 전체가 가라앉는 상황에서 삼성의 활약을 차라리 몰랐으면 하는 인식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TV와 스마트폰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도 일본인이 사지 않는 데는 이 같은 뿌리 깊은 역사적 인식이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제품에 삼성 로고를 제거한 것에는 이런 폐쇄적 일본 시장을 뚫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점유율로 보자면 삼성전자 휴대폰은 2013년 10% 정도 수준은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다 2013년 1위 통신사인 도코모와의 협력 관계가 끊기게 되는데요. 보통 일본에서는 통신사 중심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1위 통신사에서 판매하지 않으므로 점유율이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그 후로 2014년 5.6%, 2015년 4.3%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2015년 삼성전자는 갤럭시 S6에 삼성 로고를 빼고 일본에 출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2016년 3.4%를 기록하면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갤럭시 S8부터 5.2%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점차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8년 6.4%, 2019년 9.8%로 올해 다시 10%대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로고를 제거해도 일본인들이 삼성 제품인지 다 알지 않냐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기기에 관심 있는 일본인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갤럭시가 삼성 제품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올해 2분기 현재 애플에 이어 샤프 소니를 제끼고 삼성이 점유율 2위로 올라섰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6년 만에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한 것인데요. 애플을 제외한 상위 4개 기업의 순위가 모두 뒤바뀐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품의 전면, 후면 모두 삼성 로고를 제거한 게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케팅은 인식의 싸움입니다. 반한 감정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일본인들의 인식을 고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일본 내 상황에 맞게 이런 D브랜드 전략을 사용한 것이 제대로 먹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삼성의 다양한 전략을 기대해